제92회 굿인터넷 클럽 디지털을 담지 못한 디지털 입법 자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의 한승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0년대는 디지털 경제가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좀 어색하지 않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산업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인지 그만큼 디지털 산업 입법 활동도 좀 큰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22대 국회 1년간 디지털 산업 규제를 다룬 법안이 한 300건가량 발의가 된 상황인데 이건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다루어진 법안 수의 절반을 넘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입법 활동이 증가하면서 정책의 방향성이나 제도 간의 정합성이 없는 개별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좌담회는 21대 국회부터 쭉 이어진 디지털 산업 규제 입법을 중심으로 해서 입법의 구조적인 결함을 좀 점검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제도 설계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오늘 좌담회를 함께 해주실 세 분의 전문가를 차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황영석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널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선지영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패널은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의 최은진 박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모신 세 분의 전문가는 모두 이제 디지털 경제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특히 앞에 설명드린 두 분의 교수님은 인터넷 산업규제 입법평가위원으로 꾸준히 디지털 산업 규제에 대한 입법 현황을 검토해주고 계시고 또 최은진 박사님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이 입법 동향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세 분의 경험에서 비롯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모든 패널 분들께 좀 공통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매년 여기 두 분 교수님 포함해서 10분의 전문가를 모셔서 이제 디지털 산업 규제 입법에 대한 평가를 요청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작년에 21대 국회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전체 4년의 임기 동안에 법안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좀 종합을 해보니 산업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 자율 규제에 대한 외면, 그리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접근, 규제 균형이 미흡한 과잉 입법이라는 총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제가 언급했던 산업 현실과의 괴리된 법안이 이제 수년째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는 점이 어찌 보면은 입법이 진행되는 절차 속에 산업을 이해하는 과정이 좀 미비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결여된 게 아닌가라는 문제로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디지털 산업에 대한 규제 입법이 산업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그 평가에 대해 어느 정도로 공감을 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현상에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황영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이제 규제 입법안에 대한 입법 평가를 하면서 느낀 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의가 되지만 입법 전문성의 부족의 문제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어떤 이런 과잉 입법이 만들어내는 또 규범적인 압력과 시장에 대한 여러 칠링 효과들이 동반해서 산업 생태계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입법 전문성이라는 것이 입법 기술의 관점뿐만 아니라 이제 입법자들의 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이 굉장히 크지 않은가 싶은데요. 특히 몇 가지 키워드를 꼽는다면 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변동성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동태적인 시장이고 이 시장에서 우리가 규제라는 것은 굉장히 정태적이고 한번 만들어지면은 고착화 효과를 갖는 여러 가지 어떤 규제의 효과들이 발휘되는데 이런 동태적 시장과 규제 시간차, 그다음에 규제 설정 이후에 동태적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디지털 패권주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어떤 의미냐면 특히 우리가 이제 지금의 디지털 산업은 플랫폼 경제로 좀 압축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글로벌 디지털 패권 국가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런 패권 국가와 비패권 국가에 있어서의 규제의 접근 방식들이 다르게 나가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완전하게 국제적으로 비대칭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꾸로 이런 패권적인 그 플랫폼이 없는 상황에서 아주 과잉법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국내의 어떤 산업 생태계에 아주 중요한 씨앗들이 이렇게 꽃을 피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규제가 국제적으로 이런 어떤 국제적 정합성 부족도 우리가 꽂을 수 있을 것 같고 정책의 그 목표가 좀 불명확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선지원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질문하신 문제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규제의 본래 목적과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 규제의 목적은 국가가 이제 직접 어떤 특정 영무를 이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가 적정한 가격으로 또 일정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시장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일일 겁니다. 즉 시장에서 문제가 되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사안을 좀 수정하고 그 문제를 없앰으로써 그 해당 영역에서 시민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잘 이용함으로써 그 사회 전체의 복리와 후생을 증진시키려는 게 규제의 목적일 겁니다. 그래서 규제 대상은 그 산업이나 서비스 영역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에 집중돼서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예컨대 이제 특정 영무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프라이버시 침해를 일으키는 특정한 행위를 규율하거나 또 사전에 그런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예방적인 장치를 두는 방식으로 규제를 설계해야 될 겁니다. 네, 최근에 발의되는 그 대부분의 디지털 산업 규제 입법의 내용들을 보면은 좀 산업 자체를 내용으로 하고 이 플랫폼을 예를 들면은 플랫폼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규제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영무라든가 또 애플리케이션 각자에 대한 그 특성에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디지털 산업에 대해서 입법자가 좀 몰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산업은 그 자체로서 또 하나의 영역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수많은 그 경제 활동과 산업 생태계들로 산업 생태계들이 이제 복합해서 이루어져 있고 그것들을 또 매개하는 통로이자 또 하나의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행위들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통로 자체를 규제하기 때문에 질문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최현진 박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그 주어진 그 질문에 대해서 우선 두 교수님의 의견에 공감을 굉장히 하는 편이고요. 특히 저는 그 21대 국회 그리고 제22대 국회를 통해서 국회에서 이제 발의된 그 법안들의 내용의 그 형식적인 특징 그리고 여기에 한계점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국회 정무위원회에 좀 발의되어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을 좀 살펴보면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좀 흐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플랫폼 사업자 또 입장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를 행위를 규율하려는 이른바 그 거래 공정화 중심의 그 접근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특정 금지 행위를 부과하는 그런 독과점 규제 중심의 접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모두 플랫폼 산업의 그런 기술적인 특징과 실제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다소 일반적이거나 아니면 조금 획일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다시 말해서 그 급변하는 그런 플랫폼 생태계에 맞춰서 좀 유연하게 설계되었다고 하기보다는
기존의 그 규제의 틀을 단순히 확장하거나 이식하는 데 그친다는 좀 인상이 짙습니다. 예를 들면 그 거래 공정화의 그 중심의 법안들은 기존의 공정거래법 소관 법률 중에 이른바 가불 규제 그 법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불관계 규율을 하고자 했던 그 법안들의 형식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도 많고, 특히 그 독과점 규제 중심의 법안들은 그 아시겠지만 그 EU의 디지털 시장법을 모델로 삼아서 외형적으로 그 규제의 틀을 적용한 것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들은 법안의 구체적인 그 내용에서도 조금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면 그 거래 공정화 관련된 그 금지 같은 경우들은 사실상 기존 공정거래법 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규율을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과점 규제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시장 지배력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제시하고 있는 연평균 그 매출액 아니면 그런 이용자 수 같은 그 수치적인 요건들이 실제로 그 시장 지배력을 객관적으로 또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기준인지, 그리고 이러한 기준들이 실제로 경쟁 제한 효과에 대한 그 검토를 충분히 거쳤는지, 이런 것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네, 세 분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 분이 이 규제 입법이 플랫폼 산업을 다루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좀 각기 다른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산업과 입법이 좀 괴리되고 있는 현 상황을 좀 모두가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저희 최은진 박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지금 현재 입법 그 논의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그 입법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디지털 산업 규제 입법안이 어떤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됐는지를 먼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관련된 그런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 법률들인데요. 그 공정거래 분야에서 그 플랫폼 규제 입법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20년에 그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을 하겠다라고 추진을 하겠다고 말한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그 법안들이 좀 발의가 되었는데요. 초기에는 주로 그 거래 공정화에 그 초점을 맞춘 법안들이 많았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지배력, 그 남용과 같은 독과점 규제 이슈까지 그 논의가 점차 확대되어 왔고요. 당시 제21대 국회 정무위에서 발의되었던 그 법안들을 살펴보면, 법안들은 지금 모두 임기 만료 폐기되어서 실질적인 제도화에 이루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제22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유사한 내용의 법률들이 다시 반복적으로 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작년 하반기 2024년 8월에 발생한 우리 그 이른바 그 티몬 위메프 사태라고 할 수 있죠. 이 사태를 계기로 입법 논의에 약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플랫폼 사업자의 판매금 정산 기한을 명확하게 하고, 또 입점업체의 그 자금을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그 사회적 요구가 많이 커졌고요. 이러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조항들이 그 플랫폼 그 입법 법률안에도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부의 입장도 좀 변화가 생겼는데요. 당초에는 그 2020년도에 발의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나, 그리고 2020 한 3년도 정도에 이제 추진을 의사를 밝혔던 플랫폼 경쟁 촉진법과 같은 그런 독립적인 그 재정법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 공정거래법 그리고 기존의 대규모 유통업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선회를 하였고, 이와 관련된 개정 법률안도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2대 국회까지, 그러니까 한 2020년부터라고 말씀하셨죠. 그때부터 쭉 계속 이 논의가 이어져 오면서 아까 처음에 발언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모양을 갖춰서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조금 더 이 지금 현재의 디지털 산업 이제 규제 법안의 모습을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국회 정무위원회 계류 중에 있는 그 플랫폼 관련 법안들을 좀 보시면요. 구성 방식에 따라서 몇 가지 좀 뚜렷한 특징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거래 공정화에 초점을 둔 법안들은 입점업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개거래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또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들이 대표적입니다. 반면에 독과점 규제에 초점을 둔 법안들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플랫폼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한 뒤에 이를 대상으로 자사우대나 멀티호밍 제한, 최애 대우 요구, 끼어 팔기 금지와 같은 행위 제한 규정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 유형들은 사실 공정위가 이미 제시했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에 담긴 그런 경쟁 제한 우려 가능성이 높은 행위와 사실상 일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의된 법안들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2014년 8월 그 티몬 위메프 사태 이후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지키도록 하거나 아니면 입점업체의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정산 그 보호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들이 새롭게 포함되는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긴 합니다. 네, 박사님 설명 감사합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이 현재 디지털 산업에 대한 규제의 방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쯤에서 황효석 교수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 산업의 특성을 얘기하시면서 지금 현재 문제를 살짝 짚어주셨었는데 이제 최 박사님이 말씀하신 현재 규제의 경향을 보자면 이제 몇 가지 경향들이 있잖아요.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는 어떤 부분을 해서는 안 된다던가, 그 최근에 나왔던 내용들까지 몇 가지의 이제 우리가 디지털 산업에게 요구하는 게 그런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법안들이 이제 산업의 현실과 정합되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이게 산업이 어떤 특성이 있는데 그걸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네, 하나는 이제 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을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디지털 산업에서 특히 플랫폼 산업은 어떤 다른 연관 산업과 또 여러 이해관계자, 경제 주체들과의 그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생태적인 구조를 생태 환경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이라고 한 산업이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기술적 서비스 영역에 대한 비기술 중립적인 그런 규제들은 사실은 사업자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통제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체 생태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사회의 경제적 상호작용을 훼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은 이런 목소리들을 내왔고 그 관련된 자료도 충분히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합리적인 다양한 의견의 개진들이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짚어보면 첫째는 이런 과잉 입법이 만들어지는 또는 규제 폭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은 일종의 정치권에 있는 특히 이제 그 입법자들의 실적 경쟁주의가 하나 작동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에 대한 평가가 대표 법안 발의 건수라든가 법안 통과 건수 정도로 되고, 이것이 또 의원 입장에서는 공천을 받고 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중요한 어떤 실적으로 이제 간주된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부처 간에 있어서도 행정부처에서도 부처 간 관할권 경쟁이라든가 이런 부처 간 일종의 유사하게 영향력과 이제 어떤 재정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확보를 위한 이런 이제 입법적 수요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나 방통위, 중소벤처부 등에서 충돌하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어떤 포퓰리즘적인 입법안인데, 앞서 디지털 플랫폼은 다양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다면 시장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여론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 힘에 의해서 입법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 평가를 해보면 심지어 어떤 그 개별적인 개념 조항에 대한 아주 부정확한 정의가 존재한다든가 명확성이 지켜지지 않고 기존에 있는 법과 상충되는 법률들 이런 이제 정합성이 없는 법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된 비합리적인 입법의 어떤 문화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입법 영향 평가를 통해서 개별 의원 입법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성적을 매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일종의 전문가들의 평가가 좀 지속적으로 되고 그 피드백이 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루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선지원 교수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이제 앞서도 잠시 언급했던 내용인데 이제 교수님께서 입법평가위원으로 디지털 산업규제 입법안을 쭉 보고 계시잖아요. 이제 뭐 보다 보면은 이제 최 박사님이 설명한 것 같은 어떤 이제 특징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황 교수님이 말씀하신 문제들도 이제 발견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입법안을 직접 보시다 보니 더 짚어야 될 것 같은 문제점들이 좀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비단 제가 뭐 입법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국회 입법 과정이라든가 논의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봤다면 이제 느낄 수 있는 내용이었겠지만 또 입법 평가를 하면서 더 세밀하게 또 평가자의 입장에서 더 상세히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제 입법 전반에 걸쳐서 입법자가 그 산업 내용에 대해서 산업의 특징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지역적 특징에 대해서 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문제인데요. 이제 이번 입법 평가 그동안 입법 평가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입법 평가 방식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평가 인기업에서 유사한 내용의 입법들을 이제 묶어서 각각 평가위원들에게 전송을 했고 이제 비슷한 내용들의 입법들을 유사 영역의 입법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이런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비슷한 내용을 가진 입법들이 비슷한 시기에 다수 또 발의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플랫폼 규제 법안들도 2020년 이후로 그 비슷한 시기에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었고 또 최근에 인공지능 기본법이 입법이 됐는데요. 인공지능과 관련한 입법들이 이번 국회 회기가 시작하자마자 또 다수 발의가 됐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통합이 돼서 하나의 또 상임위 대안으로 도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좀 이제 장점을 찾아보면은 다른 시각에서 이제 많은 그 의원들이 또 이제 정부에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내용들을 또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현실상으로는 이제 그런 좀 순작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방금 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입법 경쟁들, 의원실 간의 경쟁들 그리고 또 우리 그러니까 이른바 정부 입법이라고 해서 원래 정부 입법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많은 규제 영향 평가를 비롯한 많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의원 입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절차가 좀 간소해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안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의원실에 가져가는 이제 이런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또 각 부처들 간에 자신들의 규제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약간 이제 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경쟁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입법 경쟁이 또 지나치게 또 빠른 입법 과정이라는 결과 역시 낳는 것 같습니다. 법안의 발의를 서두르다 보니까 규제 대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심도 있게 이해하거나 좀 통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과정들을 생략하거나 혹은 형식적으로만 하고 이렇게
속도에만 치우쳐서 입법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입법 평가를 하면서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다시 이렇게 이제 계속 순환이 되는데요. 그 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안이 돼서 나타나는 이런 결과를 또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입법의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뭐 산업에 대한 몰이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뭐 유사한 입법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발의가 되고 또 좀 과도하게 빠르게 이 법안이 추진이 된다는 게 좀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저도 입법 평가를 하려면 이제 뭐 법안을 좀 추려보고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제 하다 보면은 확실히 이제 법안 수가 엄청 많기도 하고 이제 그 중에 이제 특정한 시기에 비슷한 법안들이 막 쏟아지고 또 뭐 이전에 논의됐던 법안이 이제 다시 끌어올려지기도 하는 그런 경향들을 이제 패턴처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최은진 박사님께서는 뭐 이 어찌 보면 더 입법 현장에 가까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시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들께서 잘 설명도 해주신 것 같긴 한데요. 실제로 그 입법 현장에서 유사한 내용들이 그 법안에 반복적으로 발의되는 현상들을 종종 볼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규제 입법 같은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또 현재 발의되어 있는 여러 법안들을 살펴보면은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그 지정 기준이라든지 이러한 금지행위 유형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수치나 아니면 그런 문구 그리고 문구 같은 그런 표현 아니면 그 행위 유형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뿐 그 전반적인 구조나 그 규제 방식에는 거의 비슷한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는데요. 황영석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국회 입법 활동이 좀 발의 건수를 중심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있는 그 여러 실적 평가 중 하나이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는 그 가시적인 수치로 평가되다 보니까 그런 입법의 양적 확대에 좀 무게가 실리는 측면이 있는 건 좀 사실입니다. 이래서 그 유사한 법안이 반복적으로 발의가 된다든지 아니면 내용 면에서 중복되거나 아니면 실효성이 낮은 법안들이 다수 등장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입법 체계의 그 정합성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좀 단순히 법안을 많이 발의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좀 내용의 실질성이나 아니면 체계적인 정합성을 어떻게 높이는가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사한 입법 통합 그리고 정비를 통한 정책적 접근이 좀 병행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고, 좀 보다 정교하고 실질적인 입법 평가 기준도 함께 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입법의 내용의 정확성을 좀 높이는 노력이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은데, 막상 아직까지는 이렇게 약간 실적 위주의 입법 문화가 있으면서 좀 입법이 양산되는 경향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양적으로 이렇게 많은 입법을 발의한다는 것이 뭔가 이렇게 다양하게 다 사회에 의미 있는 결과면은 좋겠지만, 이게 막상 뭐 물리적으로 검토할 시간도 좀 부족할 것이고, 그만큼 이제 입법의 질적인 측면이 많이 떨어질 것이 염려되는 게 사실이겠죠. 그러면 이제 두 분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법안을 이렇게 쭉 검토를 하시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상황들을 이제 보셨을 텐데, 이제 뭐 이런 법안들은 이런 문제가 있고 뭐 저런 법안들은 저런 문제가 있고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법안이 이렇게 양적으로 증가하는 게 입법의 질에 주고 있는 영향이 좀 체감되는 사례나 뭐 아니면은 뭐 관련해서 논의해 볼 만한 지점들이 있었을까요? 이건 이제 선지용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제 입법 평가 우리 인기업에서 입법 평가 시작했던 그 첫 해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어떤 질문하신 내용이 이제 어떤 이제 상황들에 대한 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뭐 우리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다수의 그 플랫폼 규제 입법들이 이제 발의가 됐고 이제 그에 대해서 당연히 평가를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해 말에 이제 좀 더 플랫폼 법안들에 대해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1년 정도 더 논의를 한 다음에 입법 진행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입법이 유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또 이제 플랫폼 규제 논의는 좀 뭐 이것도 사실 좀 그 웃긴 얘기기는 합니다만 정부가 주도하는 자율 규제라는 좀 약간 모순적이죠. 이런 자율규제 방향 쪽으로 좀 재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당시에 10개 이상의 플랫폼 규제 입법들이 이제 정부 발의나 의원 발의인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부안을 의원실에서 이제 발의를 한 것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그 법안의 내용들이 유사하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규제권자들의 입장들 그리고 각 그 부처들의 규제 영역들을 반영을 해서 어떤 입법들은 이제 좀 약간 가벼운 말로 하면 순한 맛 입법들이 나왔었고 어떤 입법들은 또 매운맛 입법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당시에 입법의 정도들을 평가했던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들이 기억이 나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플랫폼 규제 제가 이렇게 플랫폼 규제 입법들에 대한 이런 평가 경험을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했던 그런 입법 평가를 비롯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이제 국회의회에서 입법안을 유보시키는 이런 결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입법 평가를 비롯한 사회적인 논의들이 이렇게 입법안에 대한 이제 결과를 좀 바꾸어 놓는 그런 결과가 됐었고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좋은 입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순작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입법 평가가 그런 작용을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전망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제가 분석하면서 가장 많은 이제 중복 입법 중에 하나는 허위 조작 정보 관련된 입법이 아닌가 싶어요. 흔히 가짜뉴스 규제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19대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뭐 두 자릿수 이상으로 계속 많은 법률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구 차원에서 입법자 네트워크 분석을 해봤거든요. 이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입법자 네트워크 분석을 해봤는데 19대부터 쭉 나왔던 법률안에는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률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허위조작 정보, 가짜뉴스 입법안들은 다 개별 정당들, 여당이면 여당, 야당이면 야당 의원들만 참여하는 입법 발의자로 구성된 그런 법률안들이 대다수인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던지는데 현재 왜 이렇게 많은 법률안들이 경쟁적으로 나오느냐는 다른 한편에서는 여야가 입법안에 대해서 공통의 목표를 놓고 상의하는 구조가 다 상실된 정치 양극화의 결과 속에서 같은 내용의 유사한 것을 경쟁적으로 개별 정당에서 똑같이 내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복적인 입법안들이 많은데 들여다보면 각 당에서 각각 따로따로 내고 있다. 근데 우리가 국회를 구성하는 것은 결국은 수기의 과정을 통해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이런 우리 대표자들의 수기를 기대하는 것인데 이 수기의 어떤 과정, 공론화의 과정이 좀 무너져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고 또 유럽 연합에서 DSA를 발의했지 않습니까? 이제 입법이 돼서 이제 발효가 됩니다만 지금 이 허위 조작 정보가 사실은 DSA에 그 용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유럽 연합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고위 전문가 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해서 유럽 사회에서 온라인상의 허위 조작 정보가 어떤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전문가 조사, 그다음에 여러 이제 실험 연구와 서베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결론을 자율 규제를 중심으로 한다라고 해서 일종의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이런 자율 규약 을 만듭니다. 코드 오브 프랙티스를 만들고 주요한 유럽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협약을 해서 이 서약사들이 투명성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내면서 유럽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는 허위조작 정보 처리에 대한 결과물들, 그 처리의 공정성을 보고하는 형태로 일종의 자율규제 체제를 완성을 시켰죠. 그리고 이 자율규제가 다시 이제 버전업이 돼서 2021년에 새로운 버전으로 더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DSA는 이 허위조작 정보를 어떻게 받았냐면 DSA에서는 불법 정보를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불법의 개념 안에 허위조작 정보라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만 자율규제 영역에 있어서의 좀 더 높은 절차적 의무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입법 과정은 이런 전문가들의 수기의 과정과 다양한 증거 기반적 자료와 그다음에 자율규제 체계와 이후에 후속적으로 입법하던 법률의 자율규제 활동과의 연관성들이 잘 설계가 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입법안들이 지나치게 과잉 입법으로, 그러니까 아주 경성 입법으로 바로 들어가는 문제들을 좀 심각하게 우리가 좀 고민하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말씀을 좀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선지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하면 이제 현재 이런 입법 과정에 대해서 좀 뭔가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걸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막상 이제 황영숙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입법 체계 속에서 그런 논의의 과정이 거의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데요. 그럼 이 진짜 논의의 과정, 그러니까 입법이 진행되는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은진 박사님께 한번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저희 우리나라의 현행 입법 체계에서 이제 디지털 산업이 이제 적절한 법안이 만들어지기가 좀 어려운 구조적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입법 체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이 진행되는 과정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특히나 저는 이 디지털 산업에 있어서 또 적절한 입법을 제안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산업의 교유한 특징 그리고 기존 입법 체계 간의 그 조율이 구조적으로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히 그 디지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플랫폼법뿐만 아니라 데이터, AI, 개인정보 다양한 이슈들이 얽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뿐만 아니라 과기부, 방통위, 산업부 등등 여러 가지 소관의 부처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일 부처의 관할로는 좀 포괄하기 어려운 그런 복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이처럼 다양한 정책 영역이 중첩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각 부처의 관점과 그리고 그 정책 목적을 아우르면서 그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그 입법 과정 또한 자연스럽게 복잡이 더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해서 특히 그 디지털 산업은 기술의 발전 그리고 시장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유연하게 전개되는 반면에 입법은 다양한 그 이해관계자를 조정하고 또 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 결과 그 입법이 진행되는 동안 산업의 구조나 또 시장의 환경이 급변해서 제도의 실효성이 좀 저하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고려를 해보았을 때 그 법률은 특정 산업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마련되기보다는 그 일정 수준의 포괄성 그리고 일반성을 가지고 유지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들고요. 반면에 그 세부적인 산업 특성이나 또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 상황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라든지 고시나 심사 지침과 같은 그런 행정적 수단을 통해서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법 제도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디지털 산업의 역동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그런 입법 전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박사님께서 이제 짚어주신 내용 중에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산업이 굉장히 복합적이기도 하고 빨리 변화하는 특성이 있으니 이제 현행 입법 체계에서 다소 좀 경직된 구조가 아무래도 좀 적합하기 어렵고 그걸 이제 보완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선지원 교수님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럼 해외에서는 이 디지털 산업 분야 관련해서 규제 입법 체계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뭐 우리나라처럼 이런 경직적인 구조가 있다면 또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황 교수님께서도 DSA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DSA를 비롯해서 가장 활발하게 최근에 디지털 분야에서 많은 입법안을 내놓고 있는 이제 법제가 이제 유럽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입법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종 입법들의 뭐 DSA, DMA, 또 AI 액트, 데이터 액트 이런 각종 입법들의 내용적인 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상세하게 많이 소개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내용들이 확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덜한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는 사실 유럽연합 조약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 연대를 추구하는 겁니다. 사회적 연대의 수단으로서 단일 시장을 형성을 하고 또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런 가치들은 입법 과정에서 혹은 또 입법을 통해 나타나는 그 갈등 해소 과정에서 좀 구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입법을 위한 원칙들을 준수해야 되는 이유도 입법의 내용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이런 조약이 정하고 있는 이 가치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 유럽연합 조약을 통해서 선언이 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연대를 중심으로 한 이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은 입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 전에 유럽연합 입법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럽연합의 입법의 발의는 오로지 그 집행기관인 집행위원회만 가능합니다. 그 집행위원회가 발의를 하고 그에 대해서 유럽의회와 평의회가 이렇게 심의를 하는 구조입니다. 우리처럼 의원입법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그래서 집행위원회가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기 전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검토를 수행을 하는데요. 그 중에 그 유럽연합이 지향하는 목적과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이제 영향평가라는 수단인 것 같습니다. 집행위원회에서 법안의 제안 이전 단계에서 아주 심화된 영향평가를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유럽연합 내 이제 각종의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 기관들 간의 이제 기관 간 협의라는 것을 통해서 2016년 4월 이후부터 유럽법의 입법 절차 전반에 대해서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그 중심이 바로 그 집행위원회의 영향 평가입니다. 집행위원회 영향 평가는 입법안뿐만 아니라 또 일반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뭐 재정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그냥 그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기타 그 각종의 법적 행위들 전반에 대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그 규제 통제위원회라는 것을 집행위원회에 설치를 해서 이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영향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 평가 외에도 그 법안의 아젠다를 형성하는 초기 단계에서 이른바 녹서라는 것을 발간을 해서 회원국들과 회원국 시민들, 그리고 기업들을 포함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젠다를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아젠다를 완성을 하면은 이제 법안의 대체적인 내용들을 거의 다 반영을 해서 이제 백서라는 것을 발간을 합니다. 또 백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원국들의 의견을 이제 수렴을 합니다. 이게 이제 비록 27개 회원국들이 뭉친 유기체라는 유럽연합의 좀 특성 때문에 더더욱 부각되는 면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유럽의 입법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특히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 수렴들,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 수렴, 회원국들의 의견 수렴, 이런 절차들은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세밀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니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발의에 앞서서 이제 논의 과정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와는 좀 프로세스가 많이 다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분명 뭐 이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뭐 특히 플랫폼법 같은 경우 유럽의 법을 많이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뭐 EU의 시장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근데 뭐 EU에서는 논의의 과정이 이렇게 충분히 있었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비슷한 구조의 법안이 나온다는 게 어찌 보면 좀 뭔가 모순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그런 논의 과정을 많이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느 정도 검증된 법을 차용한다라고도 누군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황영숙 교수님께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의 미비점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뭐 EU의 법을 따라간다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라고 또 봐야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성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유럽연합은 다수의 회원국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의견에 대한 조율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 법안이 회원국의 개별 국가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설계된 이제 입법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의원 입법안에 대한 영향성 평가나 이런 제도는 많지는 않거든요. 아주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나 이제 또는 어떤 정부 기구가 그 입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공론화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아주 현격하게 많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앞서 유럽연합에서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이제 공론화의 수단들이 있거든요. 그 수단들을 중요 입법에 대해서는 발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여러 개 뭐 플랫폼 공정화법 같은 것들이 여러 차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뭔가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영향성 평가로 넘겨서 의회가 그 영향성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입법적인 보조 수단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그 이제 입법 문화에서 몇 가지 이제 인식 편향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시장에 대한 인식 편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플랫폼 산업은 네트워크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규모가 커야지만이 거꾸로 효율성이 발휘되는 특징이 있어요. 간접 네트워크 효과를 받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독점으로 보면서 힘이 있고 규모가 큰 사업자를 전통 산업의 독점 사업자로 그냥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인식의 편향이 있고요. 마이크가 꺼지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야기 나왔던 이제 정치적인 실적주의 편향이 있는 거죠. 많은 입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성과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책 과잉 편향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오버 리액션 바이어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여론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플랫폼을 둘러싼 어떤 작은 어떤 사건들이 하나 났어요. 그러면은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 이 작은 사건을 일반화해서 굉장히 크게 그 여론 환경을 리액션을 바로 과도하게 입법으로 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것은 일종의 정치 경로상으로 선발자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입법을 먼저 경쟁적으로 나가면 그런 이득을 얻기 위한 그런 이제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큰 문제 네 번째 편향은 과잉 확신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버 컨피던스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하는 입법의 결정이 올바르고 정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라는 신념에 기반해서 대부분 의원들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의견이라는 것은 좋은 의견이 형성되기 위한 논증, 이 논증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증거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어떤 의견의 영역으로서 또는 이해관계자의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한 그런 의견 일치성을 기반으로 한 그런 신념 체계로 만들어진 법률안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산업에 대한 이 구체적인 이제 그 종합적인 사고들을 그리고 자료 기반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문제들이 다 겹쳐서 이런 어떤 복합적인 편향의 결과가 또 한국의 이런 비합리적인 입법 문화를 만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뭐 이렇게 쭉 논의를 해 보니 이제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에 대한 이제 규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개선해야 할 게 많이 있지 않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아서 그러면 그동안 얘기했던 지점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세 분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개선 방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한 분씩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최은진 박사님부터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미 앞서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산업 같은 경우는 여러 부처가 좀 함께 관여하는 복합적인 정책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 방향 아래 입법이 좀 유기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부처별로 분절된 규제를 하기보다는 좀 거버넌스 기반의 통합적 입법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앞서 선지원 교수님 그리고 황윤석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입법 역량 평가가 좀 제도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도 사실 들긴 하거든요. 사실 사후 입법 역량 평가 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일부 진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후 평가다 보니까 이게 뭐 사후 평가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적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유사한 그런 다수의 입법들이 많이 발의되는 현상, 그리고 이것들이 여러 부처에 걸치고 여러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도 많고, 예컨대 플랫폼법이나 뭐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경제가 오면서 공정위 소관이 법률이지만 다수의 부처와 연관이 있는 그런 융합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 입법 역량 평가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사실 나오고 있고 추진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의원 발의하는 사전 입법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도 않은 측면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전 입법 평가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으로 이걸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한 그런 절차적인 문제도 조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케이스에서 사전 입법 평가 굉장히 잘 돼 있고, 특히 유럽의 조사처라고 할 수 있는 EPRS에서는 사전 입법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사실은 들여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기준과 또 평가가 될지 이런 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조금 제도나 절차상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좀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선지원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네, 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사전 입법 평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디지털 경제 관련 입법에서 큰 문제는 이른바 이제 속도전에 치우친 나머지 시장 현황을 신중하게 파악하고 또 입법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른바 규제 비용이라고 하는 사회경제적 비용 지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사전 입법 평가 사전 단계에서 법안 내용이 과연 사회경제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해서 좀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데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원 입법에 대해서 만약에 행정부가 주도하는 입법 평가를 한다라는 것은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죠. 민주적인 이런 정당성에 비추어 봤을 때 그거는 좀 지양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유럽연합 입법 사례처럼 행정부가 발의하는 정부 입법에 대해서는 좀 아주 사전에 세밀하게 입법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이른바 정부 입법이라는 관행이 많아진 이유가 정부 입법을 하는 부처들이 그런 입법 평가 사전 입법 평가 절차를 좀 거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의원 입법으로 우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런 청부 입법의 관행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제한을 하고, 적어도 행정부가 발의하는 입법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사전 입법 평가를 해서 내용을 아주 잘 만들도록, 실제로도 지금 아마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 입법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면은 그 내용의 완성도가 좋아지고, 그래서 그 국회에서의 법안의 통과율이 더 높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부 입법에 대해서는 사전 입법 평가를 철저하게 하는 방식으로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의원 입법안에 대해서는 좀 이제 행정부가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의회가 자체적으로 좀 독립한 입법조사처의 기능을 좀 확장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의회 차원에서 내부에서 독립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입법 평가를 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현재 인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이런 입법 평가처럼 산업계와 시민사회에서 입법 평가를 주도함으로써 이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의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황교숙 교수님 말씀 주시죠. 두 분 의견에 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서 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유럽의 규제법을 굉장히 빨리 이제 모방하고 벤치마킹 하는데, 그 우리 이런 정책 형성 과정에서 보면 그 정책의 내용적 정당성이나 정합성을 검토하는 것보다는 설득의 논리가 대체로 해외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시키고 외국도 이렇게 하지 않냐라고 하는 명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들고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편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앞서 그런 입법 영향성 평가와 같은 증거 기반적인 정책 프레임을 계속해서 잘 수립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정책의 정당성이나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정책이 실패했을 때에 대한 그 예방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성된 입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저는 국회에서도 지금 일부는 아마 예산과 관련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추계를 전문위원 보고서에 첨부해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좀 더 확장돼서 중요한 법안을 국회 스스로 입법 과정에 대한 그런 이제 법률안을 좀 만들어서 이런 영향성 평가를 입법조사처 등에 의뢰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산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특히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적인 경쟁 체제에 있고, 플랫폼은 단순하게 경제적인 어떤 거래 공간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전망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이제 가치 평가들을 우리가 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드 이펙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플랫폼을 거래적 관점으로 봤다가 이것이 없어졌을 때 우리 삶에 남은 많은 사회적 공공적인 자산들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효과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우려들을 항상 고민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규제 체계의 어떤 일원화나 또는 사업자 규제 비용에 대한 산출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중복 규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미 있는 규제에 계속 덧붙이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규제 방식들은 실제로 만약에 새로운 규제가 들어가면 이전에 있던 규제들을 빼면서 규제의 총량들이 줄어들거나 이렇게 과도하게 증폭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총량적인 계산 방식이 전혀 없이 계속 사안별로 규제를 이렇게 덧붙이는 것.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규제 준수 비용과 비용을 잘 산출해야지만이 이 규제 비용을 감당 못하는 작은 사업자들의 혁신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우리가 계속 자율 규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실효성 있는 자율 규제를 어떻게 만들고 이 사업자가 이 자율 규제 메커니즘 안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 즉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 제도적이고 법적 안전장치로서의 인센티브를 발휘하면서 스스로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아주 빠른 기술 과속 시대에서 우리가 경성 규제가 아니라 연성 규제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세 분 모두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입법 과정에서 어떤 검토 체계를 이제
제도적으로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하지만 지적하신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뭐 좀 다른 대안적인 방법으로 좀 보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특히 사실 뭐 황효숙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뭐 규제 총량을 이제 뭐 검토하는 방법이라던가 어찌되었건 우리 산업에 맞는 이제 산업 생태계 전체의 영향을 고려한 접근이 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세 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 들어보는 것으로 오늘 시간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굿인터넷 클럽에서는 이제 최근까지의 디지털 산업 규제 입법 동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 체계가 이제 디지털 산업이라는 것의 특징을 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 구조적 문제를 짚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선 방안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세 분의 패널께서 이제 우리나라 입법 과정에서 이제 디지털 산업에 대한 뭐 이해도를 높이는 이제 여러 가지 절차적 보완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뭐 디지털 산업이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경제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런 산업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 과정, 그리고 같이 숙기하는 과정이 뭐 입법 체계 안에 혹은 혹은 그 주변의 이제 논의 과정 속에 이제 좀 포함시키는 게 어찌 보면은 이 국가 경쟁력과도 좀 직결되는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이제 뭐 당장이 아니더라도 뭐 향후에 디지털 산업을 다룬 입법 과정에 좀 질적 개선 측면에서 좀 이렇게 산업 현실을 제대로 보게 만드는 그런 법제를 만드는데 좀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바쁘신 와중에도 이제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이번 좌담회에 참석해주신 세 분 패널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같이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의 관심에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92회 굿인터넷 클럽 디지털을 담지 못한 디지털 입법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